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이제 사교육한 지 한 20년 조금 넘었는데요. 좀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28, 9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30에 시작했으니까, 늦게 시작했는데, 어쨌든 사교육 강사, 이제 초보 강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사교육을 하면서, 배워야 하는 공부의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로 교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학생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학부모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공부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는지는 이제 아직 제 수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말씀드리면, 교재를 공부하고 이제 수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겠죠. 제일 처음에 공부를 권하는 거는 목차를 좀 다 외워라. 목차를 다 외우고, 이 1차 목차를 외우면 문제 속에 들어있는 유형 목차도 외워라. 그러니까 큰 목차 말고 작은 목차, 유형 목차. 유형 목차도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유형에 따른 세부 유형의 가지수 목차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릴 수 있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목차 간의 관계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형이 만들어진 이유, 그 유형들의 세부적인 관련사항까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수업의 1차적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재를 공부를 하다가 보면요. 그래서 한 3년차 이상 가르치면, 3년차 이상 가르치면 한 10회순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용이 교재가 구성되었는지 알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걸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A유형, 학생의 유형에 따라서 학생의 성격이나 성격, 아니면 기본의 정도, 그 다음에 학생의 공부하는 습관, 그 다음에 학생의 환경이나 지금 현재 심리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을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학생을 공부하게 되죠. 이럴 때, 학생에 대한 기질 유형이나 성격 테스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테스트나 상황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학생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 학생을 내가 그 방향에 따라 잘 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지? 보면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가 이 학생에게 내가 선생님이, 사교육 선생님이 주는 영향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학부모 성향에 따라서 학부모에게 어떤 나의 교육 방침을 알리고, 그래서 협조를 구해서 기다리게 하고 해서 이 아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학부모의 직업이나 학부모의 기존의 교육을 받았을 때 효과나 느낌이나, 그 다음에 학부모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맞추어서 변형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라는 학생은 유연해요. 연하고 새싹이니까 변화를 줄 수 있지만 학부모를 변화를 주기는 결국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학부모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니면 이력이나 경력, 아니면 신뢰, 아니면 데이터 자료, 아니면 성실성, 아니면 그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련, 그래서 거의 이 학생을 내가 가르치는 거 외에 대안이 없을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주고, 그러더라도 학부모의 선택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학부모를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다시 가기도 하고, 새로운 공부 분야를 펴기도 하고, 가르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수학이면 수학 외에 다른 것들의 보조적인 것도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더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순차적인 단계를 밟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교재, 학생 자체를 잘 이해하는 분도 있고, 또 학부모를
학부모의 입장을 잘 본능적으로 헤아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발전의 길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 사교육을 하면서 강사적 자질과 원장적 자질을 서로 이제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강사를 할 것인가, 교습소를 할 것인가, 학원을 할 것인가, 원장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세상살이 속에서 교재 내용 이외의 것들이 사교육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교재 공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교재만 엄청나게 파서 교재를 퍼펙트하게 잘 공부를 하고 실력도 뛰어나고 어느 학생이든 다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지만 학부모와 대화가 잘 안 되거나 학생을 끌어갈 때 본인의 스타일로 고집을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많은 학생들이 가르치지 못하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학생은 잘 이해하는데 교재 연구가 좀 부족하고 학부모도 잘 부족한 경우에 이제 학생들 일정 수준 하게 되지만 오랜 기간이 있었을 때 교재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학생에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어떤 선생님은 학부모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최적으로 아니면 학부모의 심리 상황에서의 최적으로 이런 거를 맞춰서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고, 학부모 전화 상담만으로도 학원을 크게 키우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 이런 교재나 학생에 대한 이해나 학부모에 대한 이해가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신의 그 강사의 방향성에 따라서 강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세상과 접촉하는 방식의 하나로 사교육을 선택하고 사교육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거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전체적인 강사들 교재를 공부하는 거는 보통 대략 한 3년차 정도까지, 그리고 완전히 이해하면 한 5년차에서 10년차 10년차까지 살아남는 강사, 사교육계에서 살아남는 사람에게 교재 공부를 못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교재를 연구를 많이 하다가 보면 새로운 책을 쓰기도 하고 그 교재를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을 쓰고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경영 능력을 통해서 시스템화 시키는 것은 또 별도의 것입니다. 근데 10년차, 15년차 지나가면 이런 경영 능력을 요구를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책에 대한 책을 이제 세상에 퍼뜨리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가르치는 유형에 따라서 이 효과적으로 어떤 학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특정 학생만 딱 만나는 특정 파트의 학생만 일찍 고정시키는 분들이 그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더 누적이 돼서 더 빨리 발전하는 경우도 봤는데요.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수록 강사의 능력은 커지죠. 강사의 능력은 커지는데 이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서 다양하게 대우를 해주다가 보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정 유형의 학생들을 집단화돼서 통계화시키고 모델화시켜서 그걸 사업화시키는 분들은 빨리 돈을 벌고, 안 그런 분들은 그냥 교육의 노하우만 계속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학생 같은 경우에는 5년차에서 10년차 분들이 학생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고, 10년차 이상이 되면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10년차 이상이 돼야 이제 학부모의 마음이나 학부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본인이 컨택하고 본인과 잘 맞는 학부모, 그렇지 않는 학부모를 이제 구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강사가 자신의 분야에서 프라이드를 갖는 것도 좋지만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학부모가 이 강사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면서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마인드에서 이 학부모를 대할 때 서비스업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를 얼마나 더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학부모의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받고 가르치는 관계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강사를 하게 되면 1개월, 3개월, 1년, 3년, 10년, 한 15년, 20년,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고비가 옵니다. 1개월 했을 때, 3개월 했을 때, 1년 했을 때, 3년 했을 때, 10년 했을 때, 15년, 20년 했을 때쯤에 한 번. 그 이후에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고비가 왔을 때 내 스스로 내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냐 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면 이런 것들을 무난히 끌고 가고 감당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보 강사님들에게 프로 강사를 꿈꾸시라고 차라리 교육을 해서 선생님, 교육자, 선생님을 넘어서 교육자가 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 프로 강사가 돼서 인정을 받는 다음에 교육자 쪽으로 돌아서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선생님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고,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선생님 먼저 태어났다는 건 맞는데 학교 선생님, 공교육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사교육 선생님의 강점은 프로 강사 쪽으로 진행되었을 때 더 쉬운 것 같은데 동네에서 저처럼 이제 순장 노릇하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정말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이 많죠. 왜 그러냐면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학교에 공교육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늦게 판단을 하거나 늦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 본인이 순수하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잘하고 싶은 것을 하는 분들이라 프로 강사의 입장보다는 이 선생님들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제 주변에는. 자, 어쨌든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초보 강사님들을 위해서 교재 공부, 학생 공부, 학부모 공부, 스스로의 공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야 되고 한꺼번에 해야 되고 언제나 해야 되는 공부인 것 같습니다. 사교육 강사, 교재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교재를 아는 것만으로 실력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학생도 알아야 되고 학부모도 알아야 되고 스스로도 정리하고 완성하고 스스로도 다듬고 이렇게 동시에 세상에 대해서 알고 세상과 어울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것이 사교육 강사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